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는 상황을 믿어지시나요? 트럼프가 한국에 30%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오히려 미국이 항복하게 된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도서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 3주 만에 전 세계 외교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한국의 숨겨진 카드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굴복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도서관에서 국제관계론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뉴스 알림이 연달아 터지면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스트리밍을 켜고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연설은 점점 더 공격적인 톤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과 방어막에 의존하면서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이는 명백한 무임승 차론이었고 양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대통령이 따라서 한국산 반도체와 첨단 부품에 대해 즉시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도서관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모두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한국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와대나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몇 시간 내에 강력한 유감 표명이나 항해 성명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미국 언론들은 벌써 한국의 침묵을 당황한 모습이나 수체적 대응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는 앞다퉈 전문가들을 스튜디오로 불러들여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당황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계산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국제 정치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무거웠지만 어제 일어난 사건의 후속 상황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국제정치학과 교수님을 만났어요. 존슨 교수님은 전직 국무부 관리로 한미관계 전문가이신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셨습니다. 민준아, 어제 뉴스 봤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 너무 조용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주미대사가 항해 방문을 하는데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언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두 트럼프 발언을 대서특필했지만 정부의 공식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짧은 언급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경 제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던 긴급 공지 섹션의 주요 제조업체,
비상계획 점검회의라는 제목의 공고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공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산업체 생산계획 재검토 회의 마이너스 이런 제목의 공고는 평시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웹사이트까지 뒤져봤어요. 거기서도 첨단 소재 연구진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공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6시쯤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김태현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태연아, 거기 상황 어째? 트럼프 관세 발표 때문에 난리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형,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 패닉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차분해. 임원들이 계속 비밀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들 표정이 심각하면서도 뭔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한국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는데 어조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분노나 당황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유감 표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침묵은 당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거였구나.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이 말을 움직인 후 다음 수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고수의 침묵 같은 거였어요.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제관계학과 선배인 마이클을 만났는데 그는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마이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고 털어놨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팀이 단순한 계산만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빠지면 대만이나 일본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국방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꿨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F-35 전투기 핵심 반도체 부품 중 70%가 한국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항공모함의 통신 장비까지 모두 한국산 부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그 핵심 부품들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은 국방부 장비 담당자들이 패닉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신형 무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급망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제팀에서는 단순히 무역 수지와 관세 수입만 계산했고 국방부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전형적인 부처 간 소통 부재였죠. 그 순간 저는 미국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첨단 기술이 곧 전력이고 그 기술의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한 수 위였던 거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 두 회사 모두 군수 전환 생산 체제 점검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민수용으로 만들던 반도체를 군사용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미국으로 오던 공급이 중단되는 거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관세에 맞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카드를 꺼내든 거였거든요. 마이클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그날 아침 7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한국산 부품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대 석 달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신규 무기 생산이 중단되고 F-35 납품 계약도 지킬 수 없으며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방어체계 구축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였죠. 저는 이제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자 한국은 안보 카드로 맞받아친 거였어요. 그것도 미국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서 말이에요. 마이클은 백악관이 한국에게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주도권이 바뀐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목격하게 됐어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 대학 선배이자 현재 펜타곤에서 군사기술 분석관으로 일하는 데이비드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급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핵심을 말했어요. 미국이 완전히 졌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한국은 대응이 아닌 전환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주요 생산 라인을 군수전환 모드로 돌렸고 미 국방부와 연관된 모든 부품 납품 일정이 일시 정지됐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경제 제재에 맞서 경제로 대응한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였거든요. 데이비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움직임은 정말 치밀했다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 30%를 군사용 칩 제조로 전환했고 SK 하이닉스도 청주 공장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생산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LG전자와 현대중공업까지 동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LG는 군용 통신장비 부품 생산을 늘렸고 현대중공업은 함정용 레이더 시스템 부품 제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던 거였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그저 실행 버튼을 누르는 신호탄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 아닌 전략 시스템 제공자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데이비드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엄청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었거든요.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나 브레이크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런 부품들 없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도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였어요.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신규 무기 시스템 생산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거든요. F-35 스텔스 전투기 생산 라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핵심 레이더 칩과 통신 모듈의 80%가 한국산이었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록히드 마틴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동맹국들과의 약속이었어요.
일본에 납품하기로 한 이지스 시스템, 호주에 수출할 잠수함용소나 장비, 영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모든 게 차질을 빚게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든 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였어요. 한국은 작지만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크기로는 미국을 당할 수 없지만 전략적 사고로는 오히려 한 수 위였던 거예요. 열흘이 지나자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극적인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는데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는데 참석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정식 협상 채널이 막히자 백악관은 산업계와 국방계를 통해 비공식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세미나에 학생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세미나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어요. 평소 당당하던 미국 관리들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방부 차관보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미군의 핵심 전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F-35 전투기 12대분의 부품 재고가 이미 바닥났고 차세대 구축함 건조 계획도 전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호주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미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국무부 차관의 발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안보 공약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토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동 동맹국들과의 무기 거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쿼드 안보 협력까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죠.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우연히 백악관 관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대통령이 외교 일정으로 바쁘다며 통화를 미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평소라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백악관 관리들의 초조함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 CEO들과 매일 통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회사들이 모두 한국산 부품 없이는 납품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정부의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였죠. 더 굴욕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방산주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연기금과 투자회사들까지 나서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의 논리 앞에서는 국가의 자존심도 무의미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야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글로벌 리더십, 동맹국들과의 신뢰,
방산업체들의 수익, 투자자들의 믿음까지 모든 걸 건드린 거였죠. 미국이 매달리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 자신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에서 벌어진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는데 갑자기 백악관 근처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호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오후 2시경 워싱턴 DC의 한 고급 호텔에서 극비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수석이 직접 날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마침 그 호텔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터라 우연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달리 삼엄한 분위기였고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회담 내용은 물론 극비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수석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한 가지 물건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해요. 검은색 태블릿 하나였습니다. 그 태블릿 안에는 미국이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 군사 시스템이 의존하는 한국산 핵심 부품의 완전한 리스트였거든요. 거기에는 단순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이 몰랐던 부분까지 모두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범위였어요. F-35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 핵잠수함의 소나 장비, 심지어 백악관 지하 벙커의 통신 시스템까지.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의 국가 핵심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한국 수석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강력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고 했어요. 미국 관리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파트너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연합까지 한국의 첨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저는 나중에 그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한국이 아니면 우리 공군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수석은 그런 미국 관리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고 해요.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 조건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관세 철회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단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로 보지 말고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대우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우산 아래 있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한국이 스스로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놓겠다고 선언한 거였거든요. 회담이 끝난 후 미국 관리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들은 즉시 백악관으로 복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실력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지 완벽한 교과서를 보여준 거였죠. 3주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됐어요. 금요일 아침 9시, 갑자기 모든 뉴스 채널이 긴급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한국 방송을 실시간으로 켜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은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CNN, BBC, 폭스뉴스는 물론이고 일본의 NHK, 중국의 CCTV까지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관심도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평소의 외교적 미소 대신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뭔가 역사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으로 시작된 연설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평소 한국 대통령의 연설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가적 선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적 관례를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역량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입니다라는 말이 이어졌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닌 협력 주체로 인정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결정을 내리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사실상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 선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호혜적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나라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어요.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 손잡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기자회견 중간에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이것이 한미동맹의 종료를 의미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미동맹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바뀔 것입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CNN은 한국의 역사적 독립선언이라고 평가했고, BBC는 아시아 외교 질서의 대전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작지만 거대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날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선언 이후 사흘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백악관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선언 이후 월스트리트가 요동쳤고 방산 주가는 자유낙하를 시작했거든요. 로키드 마틴 주가는 하루 만에 15%나 폭락했고 보잉과 레이시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한국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겠다고 발표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어요. 한국이 던진 한 방이 전 세계 외교판을 완전히 뒤흔든 거였죠. 화요일 오전 드디어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쪽에서 통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명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 관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기술 안보 협의를 위한 일시 중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달고 말이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이 체면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한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였으니까요. 수요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미 전략기술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협정의 핵심은 한국을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정문 초안을 보니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기존의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이 요구했던 동등한 파트너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목요일에는 국방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이 한미 군사기술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관세를 막아낸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였거든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파트너가 된 거예요. 금요일 저녁,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전략이 곧 국력이다.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나라다라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폭증한 거였죠. 더 의미 있는 건 국제적 위상 변화였어요. 지칠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하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에서도 한국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어요. 작은 나라의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었는데 발표자는 한국의 사례를 완벽한 성공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제가 목격한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는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한국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고 당당한 자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작지만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낸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크기가 아닌 실력으로, 목소리 크기가 아닌 전략으로 승부하는 진짜 강국의 모습 말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이 뛰지 않으셨나요? 크기가 아닌 실력으로, 목소리 크기가 아닌 전략으로 승부하는 진짜 강국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혹시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들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